달에 대한 탐사, 화성에 대한 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로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호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러시아 기술자들도 여러 번 발사한 걸 좋아했어요. 그 경치 좋은 곳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과학이 만나는 재미있는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진행을 맡은 저는 유시연입니다. 여러분 나로호 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가 바로 자랑스러운 나로호입니다. 나로호가 이렇게 날아서 성공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지켜본 국민 여러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 성공이 2013년 1월이었죠. 네, 2013년 1월에 과학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데 나로호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요, 그 나로호의 주역 한 분을 모시고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박정주 박사님,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그동안 참 마음고생이 많으셨었죠? 예, 실패할 때는 좀 힘든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예. 이제는 좀 두 다리 뻗고 주무실 것 같은데. 지금 또 새로운 로켓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는군요. 자, 이제 박사님께서 개발하시고 발전시키고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주 로켓인데요. 아니, 언제부터 우주 로켓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시게 된 거예요? 글쎄요, 뭐 어렸을 때도 그 장래 희망으로 보면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실 그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도 항공공학과를 진학을 했고, 항공공학을 계속 하다가 박사과정 다닐 때 좀 이제 우리나라에도 연구소에서 로켓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로켓을 개발하는 연구소에 지원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로켓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로켓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과연 로켓은 어떤 걸까요? 나로호의 그 뒷이야기까지 지금부터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발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우주 발사체에 대해서 아시게 되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셨는데요. 나로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그 국가적으로 한 3개 정도의 과학 로켓을 개발을 했고, 또 나로호가 발사된 이후에 지금 또 새로운 종류의 로켓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로켓들 우리의 발전 과정 같은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획 같은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로켓은 그러니까 어떤 연소실이라는 공간에서 고압가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한쪽으로 노즐로 분출시키면서 그 반작용의 힘으로 앞으로 나는 힘을 갖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데요. 이 로켓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우주로 그 사람이나 물건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인공위성 궤도에 진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로켓 중에서도 특별히 그 인공위성을 우주에 발사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로켓에는 이제 이 연소실 안에서 고압가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가 되는 이제 연료하고 산화제를 연소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도 연료를 연소시키죠. 비행기도 연소시키고. 근데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연료만 싣고 다니면 되죠. 근데 로켓은 공기가 없는 곳까지 가야 되고 또 필요한 산화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체 산소 또는 산화제를 싣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산소하고 연료를 갖다가 두 개를 합해가지고 통칭으로 추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추진제가 이제 형태가 고체인 경우도 있고 액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고체인 경우를 이제 고체 추진기관이라고 하는데, 고체 추진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고체 형태의 그 연료하고 고체 형태의 산화제를 개어가지고 마치 고무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통 속에다가 이제 넣어서 굳힌 다음에 그걸 이제 연소시키면 거기서 고압가스가 나오는 형태가 되지요. 어찌 보면 고체 추진기관은 마치 다이나마이트를 그냥 그 어떤 딱딱한 통 속에다, 단단한 통 속에 집어넣고 터뜨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체 추진기관은 그 구조가 좀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 또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소형 로켓에서 굉장히 적절하고요. 또 무기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체 로켓은 이 대형화하려면 또 상당히 또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능이 조금 더 이 액체 로켓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발사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액체 로켓을 메인 엔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체 로켓은 이제 액체로 된 연료하고 산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뭐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그 나로호라든가 지금 개발하는 로켓 같은 경우에는 연료로서는 등유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화제로서는 액체 산소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연소실에다가 연료하고 산화제를 주입시킨 다음에 그 연소시키고 그걸 내뿜는 형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엔진하고도 좀 유사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소실에 그 가스가 굉장히 고압이 되기 때문에 그 고압인 연소실 내로 계속적으로 연료하고 산화제를 주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연소실 앞부분은 더 높은 압력이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더 고압을 만들어주는 그 방법에 따라서 액체 추진기관도 가압식 액체 추진기관하고 그다음에 터보펌프식 액체 추진기관은 나뉘게 됩니다. 가압식 액체 추진기관의 경우는 그 연소실, 그러니까 추진제를 저장하고 있는 탱크 자체를 굉장히 고압으로 가압을 하는 겁니다. 가압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밀어낼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구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긴 한데, 탱크가 고압 탱크가 되려다 보니까 탱크 두께가 두꺼워지고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로켓을 사용하기는 적절하지가 않고, 그래서 대형 로켓에는 결국은 터보펌프식 엔진을 사용하는데, 터보펌프식 엔진은 뭐냐면 이 연료 탱크의 압력은 높지 않게 하고 대신에 연료 탱크하고 연소실 사이에 아주 성능이 좋은 터보펌프라는 펌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에서 압력을 확 높여줘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성능이 더 나아지고 한데, 문제는 이제 이 터보펌프라는 그 펌프 같은 걸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그 로켓 개발하는 단계가 처음에는 고체 로켓부터 시작해서 가압식 로켓을 거쳐가지고 터보펌프식 로켓으로 오는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요 무렵부터 이제 국가적으로 로켓 프로젝트, 그러니까 국책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소형 고체 로켓을 이용한 과학 로켓인 KSR-1이라고 하는 로켓입니다. 이것은 직경이 그 당시 한 42cm 정도 되고 길이가 한 7m 정도 되는 크지 않은 이제 로켓인데 고체 추진기관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도 한 50km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한반도 주변에 오존층을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KSR-1을 개발한 다음에 KSR-2는 2단형 그 과학 로켓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형 과학 로켓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KSR-1 로켓에다가 밑에다가 하나 더 고체 로켓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더 붙여가지고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2단에서 연소를 시켜서 고도 한 15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고도 150km 올라갔다 오면서 그러니까 오존층뿐 아니라 뭐 천체 관측 같은 이런 약간의 그 우주과학 업무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중형 과학 로켓은
그 1998년하고 그다음에 97년, 98년 두 차례 발사를 했는데 97년에는 발사했는데 발사한 지 한 20주 정도 후에 통신이 끊어져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켓 개발하면서 첫 번째 실패를 경험을 하였고요. 우리가 이제 그 KSR-2를 개발을 하면서 이때까지는 사실은 어떤 우리가 앞으로 대형 로켓을 개발하겠다 또는 발사체를 개발하겠다 이런 의지를 외부에다가 표명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워낙 그 로켓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큰 로켓을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면은 어떤 그 선진국 견제 같은 것 때문에 오히려 방해받을까 봐 우려가 돼서 안 했는데요. KSR-2를 하고 KSR-3를 이제 계약을 할 때 KSR-3를 그러면 3단형 과학 고체 로켓을 3단형으로 갈 것이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단형 그 고체 로켓을 하나 더 해서 고도를 높인다 한들 이것이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 않게 보이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는 그 우리가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사전에 습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렇게 결론해서 KSR-3 로켓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액체 추진 엔진을 사용한 그런 로켓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KSR-3 로켓은 액체 추진 엔진을 사용하였고 우리가 첫 번째 개발하는 액체 로켓 엔진이기 때문에 가압식 엔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압식 엔진 말고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통신 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유도 제어 장치 같은 것들을 발사체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이 KSR-3를 통해서 개발을 하였는데요. 그 KSR-3에서 그런 그 장치를 개발한 것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은 사실은 KSR-2 그에도 사용을 하였는데 그때는 그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치들을 우리가 KSR-3를 개발하면서 또 그 수입을 신청을 했더니 외국에서 그건 수출을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할 수 없이 국산화를 해야 하는데 그 덕분에 오히려 그런 주요한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SR-3는 이제 첫 번째 엑셀 로켓으로 개발을 하였고 원래 계획은 이제 KSR-3를 개발을 하면은 그 KSR-3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한 7개 정도 묶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로 발전시킬 계획이었었습니다. 근데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 가압식 로켓이 워낙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이걸 묶어도 발사체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압식으로 발사체를 묶어서 하는 계획은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터펌프식 로켓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KSR-3가 끝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공위성 발사체를 개발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인공위성 발사체는 사실은 과학 로켓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점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학 로켓 같은 경우에는 가속을 시켜줘야 되는 정도가 초속 한 2km 정도까지 가속을 시켜주면 과학 로켓은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발사체의 경우는 우선 위성이 지구를 도는 속도조차가 한 초속 한 8km 정도 되기 때문에 자체가 한 소속 10km 정도 내린 적이 있어줘야지 발사체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로켓에 대한 체계 종합 기술도 중요하고 또 그 발사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우주센터와 같은 발사장 인프라 시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고성능 액체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KSR-3에서 한던 가압식 엔진 가지고는 그다음에 그 발사체 사용할 수 있는 엔진까지 하기는 너무 기술적 격차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그 당시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연구 인력 가지고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로켓 부분이 국제협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워낙 그런 비약산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이제 러시아가 국제협력을 해주기로 했는데 러시아도 기술 이전은 없다고 못을 받고서는 국제협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술 이전이 없다 하더라도 이 발사체를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같이 공동 개발을 하면은 자연히 기술은 습득되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로호를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였고 러시아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나로호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로호는 두 번 실패를 하고 세 번째 성공을 했고 세 번째 성공도 또 두 번 연기를 하고 세 번째 하고 아주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뭐 지금은 지나간 다음이니까 뭐 3-4번이 두 번 겹쳐가지고 뭐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엔 사실 힘들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 실패하고 연기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도움이 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협력할 때는 기술적인
어떤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 기술 이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실패를 하고 나니까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서로 논쟁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술적으로도 있고 또 뭐 그 발사를 실패와 연기를 거듭하니까는 러시아 기술자들이 한국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술자들하고 러시아 기술자들하고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더 얘기할 시간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기술을 우리가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 기술자들도 여러 번 발사한 걸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은 이 모스크바에 사는 사람들이 모스크바에 바다가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이 한국의 다도해 그 경치 좋은 곳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좋아했냐면은 그 10월 달에도 이 사람들이 아침 새벽에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나서 출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 발사장 발사할 때 생활을 즐겼습니다. 서로 오고 싶어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로호를 개발하면서 우리도 이제 국산 액체 엔진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엔진에서 타워 펌프식 엔진을 국산화 개발을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톤짜리 엔진을 개발했는데 그 나로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면서 그때 했던 그 기술과 그다음에 엔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새로운 발사체인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이제 국제협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로 이제 해서 하는 발사체인데요. 이것은 75톤짜리 로켓 엔진을 개발을 해서 그걸 1단에 4개를 사용하고 2단에 1개를 사용하고 3단에 7톤짜리 소형 엔진을 채용해서 구성되는 그런 발사체입니다. 그런데 이 발사체는 2019년 정도에 첫 번째 발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 우리나라 위성을 외국의 위성에 의존해가지고 발사를 하였는데 이거를 이제 국산 발사체로 발사를 할 수가 있는 이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좀 더 경제성 있는 발사체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외국의 발사체를 위성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고요. 가장 관건이 되는 기술은 이제 액체 엔진 75톤짜리 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걸 위해 가지고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 시험 시설이 국내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래서 이 시험 시설을 나로 우주센터에 6개의 시험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성품 부품에 해당되는 타워 펌프 시험 시설과 연소기 시험 시설은 이미 완성이 돼서 이제 시험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요. 다른 이렇게 엔진 조합체에 대한 시험이나 탱크까지 합한 엔진 단에 대한 시험 같은 시험 시설은 현재 이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형 발사체가 완료가 되면 이 발사체를 이용하면은 달 궤도에 한 550km 정도 되는 탐사선을 또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서 이 달 탐사, 한국형 달 탐사 계획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은 우리 모두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위성에서 직접 수신할 수 있는 GPS 수신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 뭐 집에서 보는 TV도 그렇고 사실 우주 기술은 지금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기술들이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또 그러면서 또 아직도 새로운 우주를 이용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를 이용한 이런 어떤 활동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요. 또 각국은 경쟁적으로 지금 달에 대한 탐사, 또 화성에 대한 탐사, 그리고 그거 넘어서까지 뭐 해성이나 이런 탐사에 대한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주 이용과 그다음에 우주 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역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교통수단인, 수송수단인 이 로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한국형 발사체 이후도 더 성능이 좋고 더 대형화된 로켓 개발을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 선진국이 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로켓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요. 제가 정말 새로웠던 것은 그 나로 성공이 늦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다도의 풍광이 너무 아름다웠었다는 네, 그런 또 뒷이야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자, 이거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 아까 고체 추진 기관 뭐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왜 영화 속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폭발할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뽕뽕 날아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로켓가 이렇게 이렇게 폭발하면서 발사하는 것도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켓 고체 추진 기관이라는 그 추진제는 어찌 보면은 화약의 종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는 굉장히 연소 속도가 빠른 화약이에요. 갑자기 폭발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좀 속도가 또 느린 거죠.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속도가 1초에 뭐 6mm씩 탄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꽉 차 있다 그러면 그 속도로 때로 쭉 타가면서 거기서 연소가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다이너마이트는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다 타버리는 그런 개념인 거고요. 그러니까 원리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천천히 타면서 그 압력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큰 힘을 발휘할 그렇죠. 그러니까 타는 것만큼 그것이 다 가스로 바뀌니까 고체가 가스로 바뀌면 그만큼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분은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앞쪽에 계신 우리. 네, 우리나라 첫 번째 우주인으로 이서연 박사님께서 우주에 다녀오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우주 개발 계획이나 또는 유인 우주선 또는 우주 왕복선 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지금 로켓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첫 번째 발사체를 했고 두 번째 발사체를 개발하는 단계이죠. 사실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발사체가 이제 유인으로 가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발사체 기술이 훨씬 발달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유인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중국. 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라들도 사실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이 넘어가지고 발사를 첫 번째 사람을 보냈지만은 그 중국이 첫 번째 발사체를 개발한 건 197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 넘게 걸린 거고 물론 미국하고 소련은 좀 달랐지. 옛날에 경쟁 시대에 막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지 않아서 유인 비행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발사체 개발 단계에서 이거 언제 유인까지 간다는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기는 조금 좀 현재는 시기상조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어린이가 손을 들었네요. 네. 나로호가 1차와 2차에는 실패하고 3차에는 성공하게 되었는데 1차와 2차 발사에 실패한 결정적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기자 같은 질문인데요. 어려우시겠어요. 네. 이 발사체가 굉장히 많은 구성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성품 중에 한 개라도 잘못되면은 발사가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발사체의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 중에 하나가 떨어지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분리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1차 때도 그 분리장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잘못되었는데,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하면은 뭐 완벽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처음에 완벽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로켓들도 처음에 개발해서 초기에는 많은 실패들을 겪고 그 실패를 겪으면서 이제 어떤 완성도가 높아져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로호도 뭐 그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3번째까지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유인 우주선을 띄우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함께 연구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우주항공공학을 공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지요? 지금 우주 발사체가 한국형 발사체는 이제 2020년 정도까지 개발을 할 거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이제 좀 더 규모가 큰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또 계속 개발을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030년, 2040년까지 발사체 개발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때까지도 개발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지금 어린 학생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할 때 되면 그게 바로 그때가 되는 거예요. 2030년, 2040년.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로켓 기술자로서 첫 발을 디딜 때쯤 되면은 그때는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 지금도 발산했지만 아직도 할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로켓이나 이런 우주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앞으로도 참 할 일이 많고 재미있는 분야라고 추천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이쪽을 공부하면 직업을 못 찾을 일이 없을 거다라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요즘은 의학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가고 네. 있지만은 사실 저 다닐 때만 해도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 물리학과나 공대 이런 쪽을 더 많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또 그런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과학이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로켓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우리 박정주 박사님께서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969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도착한 사람은 바로 닐 암스트롱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작은 발걸음을 올려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에 지나지 않지만 인류 전체에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나로호 발사가 우리나라 우주항공공학에 있어서 작은 발걸음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주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도약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